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 마지막 지역 서울 경선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르면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 경선이 4파전으로 압축된 국민의힘에선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장 자리에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정말 경선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어제 경기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안방이지만 거의 60% 득표를 했고요. 그래서 총 지금 55.2% 정도 됐거든요. 오늘 관건은 그거잖아요. 결선 투표 가느냐 마느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서울이 한 15만 명 되고 네. 투표율 한 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80%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0만에서 80%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한 33만 정도인데요. 여기서 결선 투표를 가려면 이재명 후보가 한 11만 표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네. 33에서 35% 정도. 근데 이 선거라는 게 흐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1차 수포이 끝나고도 이제 흐름이 잡힌 거 아니냐,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동질적인 집단에서 흐름이 확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흐름이 좀 더 그 이재명 후보가 강해지는 흐름으로 또 오히려 가고 있거든요. 네. 호남 경선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35에서 40. 물론 이제 추미애 후보가 되게 적게 많이 받는다면 40까지도 가능할 것 40 결선 투표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55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게 관심인 거지. 예. 저는 결선 투표 가는 거는 지난 2차 완전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이재명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될 것이다. 예, 오늘 수락 연설을 하시겠죠. 예. 그럼 원장님은 오늘 서울 국민선거인단도 있는데 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대전 지방에서 대전 충남에서 처음 경선을 해서 표를 열었을 때 네. 이번 경선은 결선 투표까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거를 좀 깊게 들여본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측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그 사이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었죠. 소위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표심들이 특히 이제 당내 그 권리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표심도 흔들리지 않고 선거인단도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놓고 보면 네. 당초 처음에 지금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일관되게 흘러왔다고 봐야죠. 예. 네.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표심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정석 양극화 현상이 도대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트럼프와 바이든 예. 나왔는데, 이른바 자기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흠결에 눈을 감고 상대방의 증오심이 더 큰 거예요. 저쪽에 대한 증오심이. 전 이번 경선도 보면은 결국 국민의힘이나 아무리 이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제기를 해도 안 믿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 쪽 말을 믿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정석 양극화라는 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거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후보 선택 기준이 좀 달라요. 지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정의, 공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데 지금 5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왠지 답답한 거예요. 경제 상황도 답답하고 전반적으로 또 답답해요. 또 대통령이 좀 답답하다는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그런 정의, 공정, 뭐 도덕 뭐 이런 것보다도 일하는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이런 쪽에다가 인물에다 웨이트를 주고 있는 예. 느낌 게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번에 그 조사들을 보면은 어떤 리더십을 원하느냐 할 때 경제 살리기 리더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진력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 정의, 소통이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보고 예. 이 대선 시각에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잘 어울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장동이 앞으로 본선을 가더라도 예. 아주 큰 계기,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 이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 이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흔들리지 않는 표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네. 내일 지금 이제 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김만배 씨가 내일 드디어 소환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소위 정민영 변호사가 소환이 됐고 오늘 유동규가 다시 소환이 됐는데 분명한 것은 앞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에 보면 이 김만배 씨가 그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지금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진술을 왜 했는지 예. 그 700억이 어디로 갈 예정이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돼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그 정민용 변호사 어저께 이제 소환됐던 사람의 자술서에 보면 네. 유동규가 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천대유 1호요. 아 천화동인 천화동인 1호죠. 1호요. 예. 그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 가지고 가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아, 돈의 흐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뭐 말을 좀 번복한 거라든지 지금 갑자기 이제 뭐 경기도에서 뭐 성남시를 통해 가지고 그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쪽 그 자산 동결을 시키고 뭐 배당을 중지시켜라 뭐 이런 정도 변화만 있었는데 예. 앞으로 수사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검찰 니들 정말 제대로 좀 수사를 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명이 소환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가 내일 또 소환이 되니까 어떤 진술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어제 경기에서는 59% 넘었고요. 네. 총 누적 득표수가 55%좀 넘었어요. 이낙연 후보는 34% 되고 두 후보가 표차가 한 23만 표인데 이게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지난 그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57% 받았다. 그럼 총 득표수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57% 넘을까? 그 이유가 더 넘어야지 또 원팀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얘기를 뭐 캠프에서 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 참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56.9%면은 원팀이 안 되고 57%면 원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퍼센트를 그래서 왜 굳이 구분을 하는지가 그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예. 뭐, 2012년에는 55.2% 얻어서 원팀이 안 돼서 졌나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캠프 관계자가 있는지 언론에서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57%가 안 나와, 50 나오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안 나왔을 때 그러면은 원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사는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어제 보는 순간에 예.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얘기를 캠프에서 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 한번 얼굴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57%가 되면 어떻고 51%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원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난 2017년 대선에도 보면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 안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근데 결국은 득표한 걸 봤을 때 돌아왔거든요. 예. 원팀이라는 거는 이후에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선거를 어떻게 같이 가느냐, 그리고 상대방 경쟁자들과 어떤 그 전선을 구축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예.
7% 얻었다고 원팀이 되고 56.9% 얻었다고 원팀이 안 되고 좀 황당한 얘기죠. 예, 그러면 그 퍼센트는 빼고 원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결선 투표 가지 않는다면 바로 도와줄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표현할까요? 오늘 지금 뭐 승복을 하실 텐데 예. 그 승복을 하면서 어떤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예. 지난번에 이제 뭐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 구도하고 지금 이재명, 이낙연 구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처럼 많은 논란이 되지 않았던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현안으로 지금 대장동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 지금 이낙연 캠프에 있는 핵심 의원들이 전부 다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승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어떻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조사상으로 보면 한 30% 정도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용적으로 원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이게 먼저 필요하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큰 예를 들면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벌써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뭘 잘못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윤이 민간한테 과다하게 배당된 것이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문정부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또 그랬죠. 예. 이게 지금 어제 오늘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 그룹들한테 어떻게 인식될까 이런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후보로 확정되는가 이거보다도 예.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을 경우에 어떠한 수락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 문제하고 반대로 패배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로 내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정권 대창출에 힘을 보태겠다. 어떤 수준에서 얘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나오는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는 TV토론회 준비에 또 주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후보는 당심 잡기에 들어갔는데요. 본경선 승부처가 신규 당원 표심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효성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책임 당원이 28만 명 정도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23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의 특징이 기존의 28만 명하고 그 소시오그래피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좀 달라요. 예. 2040이 한 절반쯤 되고 전체의 또 절반이 또 수도권 쪽에 모여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전에 TK 중심이었던 TK 고령층 중심이었던 분들하고 이 소시오그래피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를 지금 사실은 저도 파악을 못 하겠고 네. 아마 국민의힘 부분도 파악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음. 근데 만약 이분들이 그 이준석 대표가 가진 또 성취 기반 성취주의라는 성과주의라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의 극우적인 이런 것에 몰려드는 사람들이라면 극우적 이미지를 가진 우리 홍준표 좀 유리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면은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윤석열 후보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층이 지금 그리고 2층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투표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블랙박스 층,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층인데 예. 그래서 2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당심에서 우위라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가 확 더 강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홍준표 후보에게 따라잡히느냐가 되거든요. 지금 일반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한테 따라잡혔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성과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근데 이 캠프들이 그런 거를 잡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23만 명 조사로 잡히지도 않거든요. 이거 조사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경선의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신규 당원의 그 성향을 파악하셨습니까? 신구 당원 성향 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은 그렇게 뭐 일반 민심, 소위 정권 교체를 바라보는 일반 민심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4명 간의 결선 투표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일단 방식이 이전과 다릅니다. 50대 50으로요. 50대 50만 다른 게 아니고 국민 지지율도 상대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 소위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조사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큰 차이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의 소위 이제 이 책임당원과 당내 선거인단 대의원들의 이제 투표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분석의 기본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어떻든 당내 선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까지 이 과정에서 각자의 약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20대와 30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당초 윤석열 후보의 강점은 중도 확장력인데 이것이 입당하고 선거 레이스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중도 확장을 해갈 수 있는 정책과 메시지는 뭔가, 거기 위해서 이제까지 반복됐던 실수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예. 지금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핵심은 당내 지지가 오히려 약하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본선 방식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당내에 있는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어떻게 지지율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는 참 안타까운데 본인의 강점이 있어요. 예. 경제 전문가로서의 강점도 있고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소식껏 정책적 메시지를 내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 지금 배신자 프레임 가지고 매달리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고 예. 원희룡 후보는 정말 살아온 이력이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수재인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어려운 사람도 하고 해서 야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또 당내에 들어와서는 소장 개혁파로서 일관되기를 갖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강점들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 사람들한테 다 전파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 이미 이제 이 1차 경선을 통해서 확인된 점들을 좀 각 후보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좀 만회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네, 10차례 예정된 이 토론회도 표심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데요. 앞서 윤 후보는 이 손바닥 왕자 논란이 있었고요. 홍 후보는 조국 일가 과잉 수사 발언으로 논란이 커졌는데 어느 후보가 실점을 최소화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아까 정태근 원장님께서 네 후보의 장단점을 쭉 짚어주시면서 선거 전략을 세워주시다시피 했는데 네네. 지금 이 질문에서 비극을 좀 봅니다. 뭘까요? 실점을 최소화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경선이라는 건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경선에서 정책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지는 않으니까. 예.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누구도 지금 이 국가를 어떻게 끌어갈지, 이 당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메시지가 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 왕이 어떤 애 무슨 조국을 수호했는데 이런 아주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민주당도 좀 비슷한데 근데 민주당은 초반에 기본소득이라는 걸 가지고 붙었거든요. 기본소득은 거기다 찬반을 떠나서 거의 93%가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누가 실점을 덜하고 누가 실수를 덜하냐 이것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선 자체가 굉장히 아까 정 원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못 가고 아주 네거티브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당내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한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지금 특히 이제 결선 투표 가는 과정 속에서는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당심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네거티브, 지나친 상호 비방이라는 것이 오히려 실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홍준표 후보가 심지어는 이제 뭐 그 윤석열 후보를 두고 범죄 공동체냐 아니냐, 저는 공격거리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 별로 유효한 공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이제 그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내부 총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적절하게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들이야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도를 넘어서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요번에 이제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 소위 막말을 해왔다라는 이력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되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자꾸만 이제 실점을 최소화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이게 사실은 잘 어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론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네. 토론을 앞으로 10차례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론 말고도 메시지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이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와는 좀 다른 캠페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이게 그 토론 과정 속에서는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답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10월 11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상대편 후보는 지금 결정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그 스스로가 고유하게 낼 수 있는 메시지, 고유하게 낼 수 있는 정책, 그래서 본인이 뭔가 부족했다는 부분들을 메꾸고 그 지지층들한테도, 유권자층한테도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이것을 동시에 하지 않고 매냥 토론만 의존해서 간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달을 지나갔더니만 남는 건 공방뿐이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본인한테도 타격이고 국민의힘 전체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론은 토론대로 잘 준비하지만 그 이상의 정책과 공약과 메시지들을 한 달 동안에 잘 후보들이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짧게 교수님, 그 국민의힘 사자 토론 10분 남았는데 재미는 있을까요? 원희룡 후보께서 끼셔가지고 조금 진지해질 것 같긴 한데 전 재밌을 거라고. 왜냐하면 얘기해도 싸움이 격렬해야 이게 보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되게 격렬하게 붙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민주당과는 다르게. 전 재밌으리라고 봅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에 범죄 공동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표현을.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좀 요새 추세에 맞게 대응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깐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팀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이런 거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별로 유효타가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홍준표 후보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과거에 가장 치열했던 그 이명박 박근혜 2007년도 경선 때를 보면 그냥 말로써 공격을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뭐 부인, 장모, 본인 기소권 가지고 뭐 본인 그 피의 사건 가지고 이제 범죄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실점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우리 깐부 사이 아니냐, 우리가 같은 편 아니냐, 이거 참 잘 대응한 건데 또 그 이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뭐 대변인, 부대변인은 또 맹폭을 해요. 홍준표 후보를. 그래서 저는 윤석열 캠프는 사실은 후보보다도 캠프가 문제가 좀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후보가 깜방이냐고 나왔으면 캠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 역할을 한다고 또 거기다 대고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뭐지? 후보는 저렇게 나오는데 왜 캠프는 저렇게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금부터는 정말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후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캠프 쪽에서도
정말 이 본선까지를 내다본다는 차원에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생산해내고 관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